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지워진 남자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 하면 SF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지요. 또한 그는 왕성한 지필력으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단편 소설도 즐겨 썼습니다. 작가는 다른 분야보다 단편 소설을 통해 더 쉽고 더 풍부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단편 소설 쓰기의 수많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출판 최용준님 옮김 지은이 허버트 조지 웰스 지워진 남자 나는 에그버트 크레덕 커민스였다. 왜 이제는 아닌지는 곧 듣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하늘께서 날 보호하사 불타는 십자가의 연극 비평가이다. 좀 있으면 뭐가 돼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굉장한 고민과 마음의 혼란 속에서 글을 쓴다. 끔찍한 어려움 앞에서 나 자신을 명확히 할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좀 참고 견뎌야 한다. 급속히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금만 있으면 일단 이야기의 가닥을 잡게 되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보도록 하겠다.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나도 알면 좋겠다. 알겠다. 죽은 나, 에그버트 크레덕 커민스. 과거의 나는 이 이야기처럼 나란 말로 가득한 건 뭐든 쓰길 굉장히 싫어했던 게 분명하다. 이 이야기는 앞에도 뒤에도 나란 단어로 가득하다. 마치 묵시록에 나오는 그 동물 같다. 아마도 송아지 같은 머리를 가졌을 그 동물 말이다. 하지만 연극 비평가가 되고 대가들을 공부하면서 나는 취향이 바뀌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적어도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변명이 좀 들어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말했듯이 그때 이후로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때는 나는 괜찮은 놈이었고 다소 수줍음을 탔다. 옷은 회색을 선호했고 잡초 같은 콧수염이 조금 났고 얼굴은 흥미로웠으며 살짝 말을 더듬었다. 말을 더듬는 건 어릴 때 학교 친구에게 배운 것이었다. 나는 델리아라는 아주 멋진 여성과 약혼했다. 최근까지도 델리아는 담배 같은 존재였고 나를 좋아했다. 내가 인간적이고 진짜였기 때문이다. 델리아는 나를 아기양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인 듯하다. 델리아의 아버지는 우표 쪽에서 유명한 권위자였다. 델리아는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 대형 박물관은 문학적인 사람들이 짝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당신도 조지 에셔틴과 저스틴 헌틀리 메카시와 기신과 그 외의 작가들의 책을 읽어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지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었고 너무나 희망찬 꿈들을 나누었다. 이젠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델리아의 아버지는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델리아에겐 어머니가 없었다. 정말이지 나는 젊은이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기대감을 품었다. 당시 나는 극장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샬럿 고모가 죽기 전에 나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불타는 십자가의 편집자인 바나비가 나를 연극 비평가로 만들었다. 나는 돌발적으로 도망치려 애썼으나 소용없었다. 머리통이 거대하고 머리털은 가늘고 곱슬곱슬한 바나비는 설득력 있는 태도를 지닌 훌륭하고 건강한 남자로 웸블리를 만나러 가는 나를 계단에서 붙잡았다. 직전까지 식사 중이었던 바나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명랑했다. 바나비가 말했다. 안녕 커민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남자로군. 바나비는 내 어깨인지 옷깃인지를 잡고 나를 끌고 작은 복도를 달려가 자기 사무실의 휴지통 너머 안락의자에 내던졌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발 앉아있어. 이윽고 바나비는 서둘러 방을 가로질러 가서 분홍색과 노란색 표들을 들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바나비가 말했다. 오페라 코미크 목요일, 금요일은 서리, 토요일은 경박. 그게 다인 것 같군. 하지만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된다니 기쁘군. 바나비는 말하며 책상에서 무슨 교정쇠들을 휙 낚아채 읽기 시작했다.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말했다. 뭐? 바나비는 마치 내가 간 줄 알았는데 내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는 듯이 목청껏 말했다. 제가 이 연극들을 비평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라고 줬지. 그럼 그게 내가 한턱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전 비평을 못하는데요. 날 바보라고 부른 거야? 전 평생 극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전혀 지로군. 전 연극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바로 그거야. 새로운 시각, 무관습, 상투성 전혀 없음. 우리 신문은 살아있는 신문이고 속임수 덩어리가 아니야. 이 사무실에 자동적이고 직업적인 기사 따윈 전혀 없어. 그리고 난 자네의 고결함을 믿어. 하지만 제겐 양심의 가책이. 바나비가 불쑥 나를 잡아 문 밖으로 밀어냈다. 바나비가 말했다. 가서 웸블리랑 얘기해. 웸블리가 설명해 줄 거야. 내가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는데 바나비가 다시 문을 열고 말했다. 이걸 깜빡했군. 바나비는 내 손에 네 번째 표를 쥐어주더니 그날 밤 표였다. 20분 뒤 시작이었다. 문을 쾅 닫았다. 그때까지 나는 무척이나 차분한 바나비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논쟁을 싫어한다. 나는 바나비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극 비평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건 자멸이었다.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웸블리에게로 갔다. 바나비는 놀랄 만큼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다. 4년에 걸쳐 아주 유쾌하게 지내는 동안
반나비가 내게 한 제안들 중 결국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 거의 없었다. 어쩌면 내가 양보하는 성격이라 그랬을 수도 있다. 확실히 나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다. 사실 내 모든 불운은 불행히도 내가 강렬한 인상에 민감한 탓에 생긴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내가 말을 살짝 더듬는 것도 어릴 적 학교 친구의 영향이다. 하지만 그건 그저 여담이다. 나는 옷을 차려입으려고 승합마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첫날 밤 관객들에 대한 내 생각이나 관객들은 참으로 묘한 조합이었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내 회고록을 위해 남겨두겠다. 막간 동안 수많은 빨간 벨벳 복도들 사이에서 길을 잃어 제 3막은 맨 위층 관람석에서 보게 된 굴욕적인 이야기로 독자들을 괴롭히지는 않겠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유일한 부분은 그 연극이 내게 미친 놀라운 효과다. 여러분은 내가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살아왔으며 극장에 평생 처음 가봤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강렬한 인상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해 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점은 꼭 강조해야겠다. 첫 번째 효과는 굉장한 놀람이었고 공포의 기운은 없었다. 일찍이 극장에 좀 다녀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연극의 경이로운 부자연성을 애누리해 본다. 그런 사람들은 멋진 동작, 현란한 감정, 기묘한 말투, 음악적인 콧방귀, 고민에 찬 비명, 입술 잘근거리기, 명백한 공포, 그리고 그 외에 무대에서 쓰는 감정의 상징들에 익숙하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결국 단순한 농아의 언어가 되고 대화를 듣는 것과 같은 보조로 그런 상징을 머릿속으로 읽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롭기 짝이 없었다. 내가 본 것은 현대 희극이라 불렸는데 사람들은 영국인이라 가정되었고 현 시대의 유행을 따르는 미국인들처럼 입었으며 나는 배우들이 인간을 묘사하려 애쓴다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일종의 경탄과 함께 내 첫날 밤 관객들을 둘러보았고 새로 연극 비평가가 된 사람들이 무릇 그러하듯 연극의 개혁이 내게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흥분으로 자꾸만 목에 걸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가 새로운 촌평들, 내 모든 것이 그러하다. 내 기사는 그렇게 채워진다. 로 얼룩덜룩하고 분노로 시뻘개진 칼럼을 썼다. 반나비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배우들 꿈을 꿨다. 노려보는 배우들, 가슴을 쾅쾅 치는 배우들, 쫙 펼친 손을 내뻗는 배우들, 씁쓸하게 웃고 절망적으로 소리내어 웃고 절망적으로 쓰러지고 백치처럼 죽는 배우들의 꿈을 꿨다. 나는 살짝 두통을 느끼며 11시에 일어나 불타는 십자가에서 내 비평을 읽고 아침 식사를 하고 면도를 하러 내 방으로 돌아갔다. 이게 내 버릇이다. 그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면도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전날 면도기를 꺼내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아, 나는 거울 앞에서 말했다. 그런 다음 안녕 하고 말했다. 여행 가방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상당히 무의식 중에 왼팔을 쫙 뻗고 손가락은 모두 펼쳤다. 오른손으로 횡격막을 움켜쥐었다. 나는 늘 심하게 수줍은 사람이다. 난 내가 방금 한 행동을 참으로 신선하다고 느꼈다. 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 그 행동을 되풀이했다. 우스꽝스럽군. 그런 뒤 다소 당혹해하며 내 여행 가방으로 몸을 돌렸다. 면도를 한 뒤 내 마음은 내가 보았던 연극 장면으로 되돌아갔고 나는 전신 거울 앞에서 제퍼리의 좀 더 과장된 동작들을 흉내내며 혼자 즐거워했다. 내가 말했다. 정말이지 누군가는 그걸 병이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연극 무대 병. 농담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집을 나가 웸블리를 만났고 그 뒤엔 대형 박물관에서 델리아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내 새로운 지위의 관점에서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지위는 내 추락의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필연적으로 끈덕지게 극장에 다니게 되었고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이 변하기 시작했다. 면도기 때문에 했던 그 동작 이후로 내가 알아챈 다음 일은 내가 델리아를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황송해하는 태도로 절하고 있다는 거였다. 나는 곧장 내 행동을 깨닫고 허리를 폈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다. 그런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던 델리아가 기억난다. 이윽고 사무실에서 바나비로부터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자 나는 나도 모르게 이로 손가락을 무는 신경질적인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 뒤 델리아와 사소한 의견 차이를 겪자 나는 손으로 이마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는 가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달리 배우처럼 깡충거렸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었다. 터무니없이 바보 같은 연극적 행동에 나보다 더 날카롭고 민감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내게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연극이 내 민감한 신경체제에 지나친 자극을 준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가 늘 환경의 암시에 지나치게 순종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밤마다 영국 무대의 형식적 태도와 억양에 주의를 집중하자 점차 내 화법과 태도도 영향을 받았다. 나는 공감적인 모방의 영향에 굴복했다. 밤마다 내 감수성 강한 신경체계는 뭔가 새롭고 놀라운 행동, 새로운 감정적 과장을 찍어내듯 받아들여 고스란히 간직했다. 내 위에 덧씌워진 일종의 연극적 허식이 나만의 원래 개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일종의 환상 속에서 나를 보았다. 어느 날 밤 내 옆에 앉은 새로운 나는 내가 보기에 자세를 취하고 손짓을 하며 미끄러지듯 방을 가로질렀다. 새로운 나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고 손가락을 펼쳤고 고급 마리오네트처럼 다리를 벌리며 걸었다. 마리오네트란 줄 인형, 줄을 달아 위에서 조종하는 인형을 말합니다. 새로운 나는 이런 태도를 취했다가 다음에는 저런 태도를 취했다. 어쩌면 새로운 나에겐 태엽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 나는 연극 비평을 그만두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나비는 나와 함께 있는 내내 고집스럽게 폴리휘들 이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고 나는 내가 바라는 얘기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윽고 나에 대한 델리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교제에서 편안함이 사라졌다. 나는 델리아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 속에서도 내내 델리아 앞에서 활짝 웃고 깡충거리며 돌아다니고 얼굴을 찌푸리고 수천 가지 방식의 자세를 취했다. 나는 다시 비평이를 그만두려 했지만 바나비는 새 비평의 X와 Z와 Y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게 독한 시가를 물려주어 내 입을 막았다. 이윽고 나는 델리아를 만나러 어빙풍으로 아시리아 관을 걸어갔고 그렇게 위기를 재촉했다. 아, 그대요. 내가 말했다. 연극 비평가가 되기 전, 그리고 파멸로 향하기 전에 비하면 내 평생 그렇게 쾌활하고 감정 넘치게 말해보긴 처음이었다. 델리아는 다소 차갑게 손을 내밀며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는 새롭게 체득한 우아한 태도로 델리아 앞에서 걸으려 준비했다. 에그버트, 델리아가 가만히 서서 나를 부르더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델리아는 나를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발을 질질 끌며 걷고 더듬거리며 진실을 말하던 예전의 에그버트 크레더 커민스, 델리아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내가 솟구치는 감정과 신비로운 불변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다.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과도 전혀 달랐다. 무대 위의 인간만 빼고는. 델리아가 말했다. 에그버트, 당신은 당신이 아니에요. 아, 무심결에 나는 내 횡격막을 꽉 잡고 고개를 돌렸다. 배우들이 하는 식이었다. 그거요, 델리아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목소리로 이탈릭체를 구사하며 속삭였고 배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당신도 알리라. 델리아에게 몸을 돌리며 얼굴엔 당혹감을 담고 오른손은 내리고 왼손으론 이마를 짚었다. 나는 델리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잘 알았다. 내 행동의 연극적 비현실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헛되이 몸부림쳤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말 모르겠군요. 나는 일종의 목신 소리로 속삭여 말했다. 델리아는 정말로 날 싫어하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델리아가 말했다. 뭐 때문에 계속 꾸민 자세를 취하는 거죠? 전 그런 거 싫어요. 전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2번이나 따라 말했다. 나는 아시리아 관을 짧고 날카롭게 이리저리 노려보았다. 내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뿐이군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집게 손가락을 델리아 쪽으로 쑥 내밀고 델리아를 노려보았다. 전 저주에 걸렸습니다. 나는 양산을 쥔 델리아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델리아가 말했다. 당신은 무슨 나쁜 영향 같은 걸 받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해요.
당신처럼 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나는 애처로운 태도로 넘어가며 말했다. 델리야, 절 가엾게 여겨주세요. 아, 델리야, 가엾게 여겨주세요. 델리아는 비난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 델리아가 말했다. 어째서 당신이 이런 바보짓을 계속하는지 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전 당신처럼 행동하는 남자와는 정말로 사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수요일에 우리 둘 다를 꼴불견으로 만들었어요. 솔직히 전 지금 같은 당신은 싫어요. 그 말을 하려고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확실히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니까요. 델리야, 설마? 나는 꽉 쥔 두 손의 관절들이 하얘질 정도로 강렬하게 말했다. 델리아가 말했다. 맞아요. 여자의 운명은 가장 최고의 때에도 충분히 슬퍼요. 하지만 당신과는 나는 손으로 내 이마를 움켜쥐었다. 그럼 안녕. 델리아가 감정없이 말했다. 아, 델리아, 설마? 내가 말했다. 잘 있어요, 커민스 씨. 델리아가 말했다. 나는 격렬히 노력하여 자신을 억제하고 델리아의 손을 잡았다. 나는 뭐라 해명하려 애썼다. 델리아는 내 실룩이는 표정을 보고는 주춤했다. 어쩔 수 없어요. 델리아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윽고 델리아는 내게서 몸을 돌려 빠르게 아시리아 관을 걷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내 안에서 인간의 고뇌가 어찌나 울부짖었는지 나는 델리아를 사랑했다. 하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다. 새로 획득한 나 자신이 이미 원래의 나를 너무 깊이 덮어 쌓아버렸다. 안녕히. 나는 멀어져가는 델리아를 지켜보며 마침내 말했다. 그러는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델리아가 사라진 뒤 나는 꿈꾸는 듯이 되풀이해 말했다. 안녕히. 그리고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윽고 나는 비통한 외침을 내지르고 두 주먹을 공중에 휘두르며 날개 달린 조각상의 좌대로 비틀비틀 다가가 두 팔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때 내 안의 뭔가가 얼간이 하고 말했다. 나는 내 고뇌에 찬 외침을 듣고 온 박물관의 경찰관에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일시적 언짢음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설득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슬픔조차 날 내 운명에서 구해주지 못했다. 나는 안다. 모두가 안다. 나는 매일 점점 더 연극적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런 연극적 방식의 신랄한 멍청함을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 조용하고 소심하지만 즐거운 에그버트 크레더 커민스는 사라진다. 나는 에그버트를 구할 수 없다. 나는 3월의 바람에 휘날리는 죽은 잎처럼 떠밀린다. 내 재봉사마저도 내 어지러운 기분에 동참한다. 재봉사는 무엇이 어울리는가에 대해 독특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번 봄에 둔한 회색 양복을 맞추려 하지만 재봉사는 화려한 파란색을 억지로 떠맡기고 나는 재봉사가 내 새 정장 바지 양쪽에 장식줄을 넣은 걸 본다. 내 이발사는 내게 머리에 웨이브를 넣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나는 배우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나는 배우들을 몹시 싫어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배우들의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 나는 내가 연극적으로 간결하게 말하고 돌진했다 쉬었다 하며 말하고 절하고 점잠 빼는 태도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눈치챈다. 바나비 역시 이 점을 알아차렸다. 나는 어제 웸블리를 나의 붕우여 라고 불러 웸블리를 화나게 했다. 나는 결말이 두렵지만 도망칠 수가 없다. 사실 나는 지워지고 있다. 나는 청년기를 온통 이름 없이 한적하게 살았고 극장에 처음 갔을 때는 옅은 색의 희미한 선들로만 은은하게 스케치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연극의 눈부신 색깔들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사람들은 표정과 동작법에 얼마나 많은 전염성이 깃들어 있는지를 잊고 있다. 나는 전에 무대에 반한 사람들의 변화를 듣고는 그걸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다. 농담으로 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게 병이라는 건 절대 농담이 아니다. 그건 병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병에 심하게 걸렸다. 내 안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내 정체성에 가해진 해악에 항의한다. 그러나 소용없다. 일주일에 3시간 또는 그 이상 동안 나는 새로운 연극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연극의 암시들이 나를 붙드는 힘은 더욱 지독하게 강해진다. 내 행동이 너무나 현란해지고 내 열정은 너무나 직업적이 되어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말로 나 자신인지 의심스럽다. 나는 점점 더 무겁게 나와 내 자아를 짓누르는 그 연극적 덮개의 정수를 느낄 뿐이다. 나는 내가 납으로 만든 긴 외투를 걸친 존 왕의 대수도원장 같다고 느낀다. 영국 옛 이야기에 나오는 존 왕은 대수도원장의 부유함을 질투해 대답하기 힘든 3가지 질문을 과제로 냈고 대수도원장을 닮은 목자가 그를 대신해 대수도원장의 옷을 입고 왕에게로 간다. 나는 사실 저항을 완전히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내게 너무나 맞지 않는 이 평범한 삶의 슬픈 세계를 떠나 나의 자아 소실을 완성하기 위해 커민스란 이름을 버리고 직업상 적합한 가명을 갖고 속임수를 쓰고 너덜너덜해지고 꾸민 자세를 취하고 남인 척 하는 일, 즉 무대에 오르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의지처인 듯 보인다. 거울을 들어 자연을 비추는 것. 셰익스피어는 이야말로 연극의 원래 목적이라고 햄릿의 입을 빌려 말했다. 고백하건대 평범한 삶에서는 이제 누구도 나를 제 정신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무대 위에서만 사람들이 나를 진지하게 여겨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게 끝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게 이 일의 끝이 될 거란 걸 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 솔직함이 일반인과 배우의 차이다. 나는 무대에 서기가 싫다. 나는 아직도 대체로 샬럿 고모의 의견에 동의한다. 고모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자에게 있어 연극은 정성을 기울일 가치가 없으며 참여할 가치는 더더욱 없다고 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연극 비평가직을 사임하고 쉬어볼 생각이 있다.
단지 파나비를 제어할 수 없을 뿐이다. 파나비는 사직의 뜻을 담은 내 편지를 언제나 못 본 채 한다. 파나비는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는 건 저널리즘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내가 만나러 가면 파나비는 내게 커다란 시가와 강한 위스키와 탄산수를 주고 그러고 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 에그버트 크레더 커민스는 다소 수줍은 성격의 회색을 선호하는 한적한 삶의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말을 살짝 더듬었으나 그건 어렸을 적 학교 친구에게 배운 것이었죠. 이 부분은 그의 성격이 주변의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친구 웸블리를 만나러 가던 중에 불타는 십자가라는 잡지의 편집자 파나비에게 붙들려 반강제적으로 연극 비평가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 연극 무대를 보며 놀라고 경이적인 부자연성을 느끼게 되나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연극의 캐릭터처럼 변하게 됩니다. 연극적인 태도와 말투로 변해가면서 사랑하던 델리아와도 헤어지게 되죠. 그러한 스스로를 느끼며 연극 비평가 일을 관두려 했으나 편집자인 바나비에게 말하려는 때면 그는 언제나 시가와 위스키를 주며 그러고 나면 무언가의 일에 떠밀려 관두려는 이유를 설명 못하고 그 자신의 정체성은 하루하루 말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영향을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가 의문을 품어봅니다. 살아가는 일, 자신으로 살아낸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평범한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